옛날 옛적 한 마을에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현저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가 전하는 지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노인은 특히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이론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농부가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농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족과 불안감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농부를 마을 외곽의 작은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노인은 농부에게 개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개울을 보게나?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갈 뿐이지. 개울은 흘러가는 것 그 자체를 즐기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도 목적지에 이르게 되지. 노인의 말에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부양하고 성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울처럼 흘러간다면 어떻게 그들을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서 내가 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지. 자연에게 맡길 때 너 자신의 능력과 타고난 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법일세. 그 후 노인은 농부에게 매일 잠시 개울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농부는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노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농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위적으로 삶을 제어하려 하지 않았고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하루하루를 즐기다 보니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의 일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노력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변화에 놀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노인은 언제나처럼 개울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무의자연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자연과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한 노인이 전한 간단한 깨달음, 자연 그대로의 흐름을 존중하는 지혜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유난히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는 이름 없는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의 이왕이익이 이원론을 깊이 탐구하며 이론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열리는 큰 축제를 맞아 독특한 방법으로 이화기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축제날 학자는 마을 사람들을 커다란 평지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학자는 가운데에 두 개의 거대한 수레를 세워뒀습니다. 하나는 이 수레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는 기 수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수레는 멀리서 보면 무척 다른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레에는 하늘과 땅의 이치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반면 기술에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원동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움직이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수레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학자는 수레를 함께 움직이도록 도우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네가 방향을 잡고 기가 밀어라. 학자의 명령에 따라 도우미들은 수레를 서로 맞물리도록 움직였고 두 수레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함께 부드럽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두 수레가 함께 움직이자 수레 위에 장착된 종이 인형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공연을 보는 듯 환상적이었습니다. 학자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향을 제시하고 기는 그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조화가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조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학자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을 통해 이기이원론은 더 이상 복잡한 철학이 아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와 춤추는 종이 인형들을 기억하며 가와 기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 어디에서나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기후발설, 이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를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경상도의 작은 마을 양산에는 매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재미있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잔치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율곡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현자이자 율곡의 제자였던 이현은 매년 잔치의 주최자로 나섰습니다. 이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우주 속 잔치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것이오. 이렇게 되어 우리의 처음 뜻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오. 잔치가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먼저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의 본질적인 원리였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다잡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마을 회관에 모여 각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삐걱대던 뗏목 같던 인간관계가 이 시간을 통해 튼튼한 배처럼 견고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기를 돌보 와야 했습니다. 기는 물질적인 요소이므로 맛있는 음식과 멋진 장식이 필수였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은 가장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고 남성들은 그 음식을 옮기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잔치가 열릴 장소를 꾸미며 들뜬 마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늘에서 퍼붓듯이 쏟아진 별들이 회관, 지붕에서도 찍은 듯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잔치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이론과 현실이 하나 되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현은 나지막한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아라, 이기호발의 진수가 여기 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모이고 우리의 행위가 조화를 이루었구나.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얼굴에 묻은 기쁨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이화기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과행복을 봉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아이들은 잔치에서 생긴 재미있는 작은 에피소드를 몰래 기록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장년층 중 한 명이가 를 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잔치에서 음식에 양념을 깜빡 잊어버린 일도 있었죠. 양념도 기의 일종이다 라며 주변 사람들이 웃어넘기는 동안 그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 이야기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양산 마을의 잔치는 이기호발설의 실체와 그 의미가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머물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이와 기가 어우러지는 그날의 마법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원리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칸트라 불리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사색에 잠기거나 철학적 담론을 펼치는데 몰두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깊은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칸트는 도덕 철학의 대가로 정원 명령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덕적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대규모 연례 축제가 열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전체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날이었죠. 하지만 그 해에는 축제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있던 주방장이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고 축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마을의 한 젊은이 소피아가 용기를 내어 칸트를 찾아갔습니다. 칸트 선생님, 우리 모두가 당신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주방장의 병으로 인해 축제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칸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원 명령을 기억해 보시오. 만약 이 사례를 두고 어떤 도덕적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겠소? 나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오. 소피아는 한참 동안 고민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추진된 아이디어는 모든 마을 사람이 각각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요리를 조금씩 준비하여 서로 음식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공동 주방장이 되어 축제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낯설어 했으나 소피아의 설득력 있는 설명과 칸트의 도덕 철학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요리를 준비하며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원 명령을 통해 배운 보편적 참여라는 도덕적 원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되자 놀랍게도 상황은 완벽히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식사는 신기하게도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고 각각의 요리가 모여 만들어낸 향연은 예상 밖의 성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기여에 뿌듯함을 느꼈고 이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마을 전체가 더욱 긴밀하게 묶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칸트는 마을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고 그의 철학이 현실에서 아름답게 구현된 것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소피아와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정원 명령을 기억하며 그날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고 그들의 삶은 매일 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칸트의 이름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도덕적 삶의 실천을 또 하나의 작은 성공 사례로 남겼습니다.